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 속에 상단과 하단이 제한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3,200선 터치를 시도했던 우리 시장 결국에는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요. 관세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시장은 경계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입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에이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김정관 산업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면담의 그 모습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시한 압박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1일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지금 명확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나누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지금 내놓을 게 패키지 딜 전략을 지금 준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패키지 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하나하나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방비 그리고 전략 산업, 투자 협력에 대해서 이만큼을 제공할 테니까 미국 측에서는 지금 관세를 좀 낮춰달라라는 그러한 협력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GDP 5%가량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연 7.3%씩 매해 인상을 해서 GDP의 3.3%까지 도달하려는 그러한 협상 카드를 준비 중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국방비나 방위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핵심 카드로 부상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와 같이 지금 전략 산업으로 이야기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협력하겠다라는 카드를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요구하는 게 농수산물 그리고 소고기에 대한 지금 시장의 장벽을 낮춰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쌀을 여는 것보다는 조선의 기술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러한 카드를 내걸으려고 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지금 8월 1일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만 이러한 패키지들 전략이 아직은 지금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선제 타결에 지금 나온 가운데 우선 두 가지의 지금 교섭에 대한 이야기가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본부장이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어야 됐는데 지금 무역대표부와 장관을 만나지 못했다. 협상이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국하기 1시간 전에 베선트 장관이 지금 일정이 있어서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 연중 고점을 찍었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지금 미국에 갔었던 위성락 시장도 한국으로 들어와서 기자회담을 열었는데 우선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만남이 실패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긴급 회의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참석하는 회의 시간이 길어졌고 결국에는 전화로만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위급 회담에 연이은 무산 소식에 우리 시장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시장 역시나 경계감이 점점 더 확대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장관급 회의는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한 80분가량 이야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김정관 산업장관과 그리고 여한구 본부장, 러트닉 상무장관이 만남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맨 처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장면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전략 산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입장을 발표했고요. 이와 함께 자동차 그리고 상호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8월 1일 전에 타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나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정부 측에서는 밝히기도 했는데요. 산업부에서는 추가 협상에 대해서 발빠르게 추진을 해서 8월 1일이 되기 전에 타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강하게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카드라던가 협상안이 없이 탐색 수준에 그쳐서 아쉬운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러트니 상무장관이요, CNBC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내줘야 될 게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무장관이 일본과 타결안을 발표할 때 한국이 욕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근접 국가이고 수출하는 품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관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것보다 더 나은 그런 해결책을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관세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상호 관세는 15%로 줄어들었고요.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절반인 12.5%에다가 기존 세율이 2.5%가 더해진 15%였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투자를 5,500억 달러가량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강경하게 일본에서는 쌀이라던가 농산물에 문을 열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해서 그 입장이 선회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나라가 제공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압박을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섣부르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증시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요. 일본 증시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지금 1년 전의 고점 부근 그 이상까지도 올라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업종별로 보게 됐을 때 자동차의 상승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5%가량 급등을 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9.8%가량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역시나 자동차 부분에서의 15% 관세가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이 더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EPS의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이 앞으로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유입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포인트를 보시면 시장이 역시나 관세 무풍지대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조선주로 쏠리고 있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정부 역시나 조선업을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쌀 대신 조선의 기술을 주겠다라는 뉘앙스의 지금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요. 한화오션으로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MR 사업의 중심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외국인의 보유율이 1% 이상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공식 일정이 취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조선업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패키지딜 전략의 가장 큰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딜이 체결되게 된다면 국내 어떠한 관세안이 협상이 되더라도 국내 조선 관련된 기업들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앞서서 어제 현대차에 대한 실적이 나왔고 지금 또 기아에 대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본의 15%보다 우리가 자동차 부분 그리고 관세 협상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퍼센트 요율을 가져갈 수 있냐는 걸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잘해도 일본만큼 정도이고 20%까지 열려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보다 더 많은 관세를 받게 됐을 때 자동차 같은 부분은 미국에 지금 수출할 때 굉장히 큰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또다시 위축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 없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3,200선 위로 재탈환하려는 움직임도 연출이 되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3,2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0.23% 상승하면서 3,197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오늘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내 저점을 터치해냈습니다. 805포인트가 오늘 일중 저점이었는데 이내 좀 고점 터치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10포인트 일중 고점 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약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도 81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80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급적인 부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외국인의 경우에는 1,7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기관은 1,3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개인은 매수에서 매도로 또 기관은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과 또 개인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외국인들 코스닥의 매도 흐름을 이어왔었는데 이 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는 700억 원 이상, 외국인은 700억 원 가까이 담아내고 있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장중에 강보합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으로 전환하면서 보합권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SK하이닉스 장 마감쯤에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음봉으로 좀 마감했던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약보합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0.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지만 그래도 시총 1위에서 5위 종목들은 대부분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조정 흐름 나오면서 2.9%대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강합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에코프로를 좀 중심으로 해서 담아내고 있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에코프로는 4.6%대 강세, 에코프로비엠 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HLB도 0.9%대 빨간불 펴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는 OCI홀딩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최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도 10만 5천 원에서 12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금지 외국 기업에서 원료를 공급하는 게 좀 불가해졌는데 태양광의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OCI홀딩스의 가동률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OCI홀딩스의 경우에는 9%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카오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대량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페이의 지분 6%가량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다만 단순 투자 목적이다라고 이유를 밝히기는 했지만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과 함께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8.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휴니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각국의 관세 협상이 점차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보잉기의 항공기를 구매하는 기업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에서 이 항공기, 보잉의 항공기를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오늘 휴니드가 부각받는 모습입니다. 휴니드의 경우에는 2대 주주가 지금 보잉으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3.8%대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내일거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는 한미 관세에 대한 이야기, 아직 뚜렷하게 명확하게 방향성 나오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보고 대응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P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위급 회담이 지금 계속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산업장관과 미국 상무장관이 한 80분가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공개된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이 오갔을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네, 뉴스를 보니까 네. 조선이라던가 반도체,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MRO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본이 먼저 지금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협상의 카드로 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MRO를 비롯한 이러한 방산 쪽과 관련된 조선과 이렇게 해서 협력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텔이 실적이 나왔는데 역시나 2분기에도 손실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파운드리 관련해서 독일이라던가 이런 쪽에 아예 철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마 파운드리와 관련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랑 비공개로 만나기도 했고 지금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쪽으로 좀 카드를 꺼내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투자라던가 이런 쪽으로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회장은 물론이고요. 지난주에도 SK 회장도 만났고 계속해서 잇따라서 재계 인사들과 만나서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 공개된 건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또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라고 해드렸고요. 그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요. CNBC 외신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좀 일본 합의 발표를 보고 나서 한국이 욕했을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많이 줬는데 한국도 이만큼 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돌려서 압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정부가 어떤 카드 꺼내들 수 있을까요? 일단 상무장관이 저렇게 얘기한 거는 네.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죠, 싶어요. 타깃으로 말한 거겠죠. 왜냐하면 일본도 이 정도 했는데 한국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싸움을 좀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네. 것 같아요. 기싸움하는 네. 느낌인 네.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먼저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협상용 카드로 되기에는 이젠 좀 그래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한국이 욕을 했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다른 카드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RO, 그다음에 방위비 관련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개방인데 미국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네, 주로 소랑 쌀. 네, 네. 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보잉이라던가 이런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그런 전투기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라 약간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SMR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원전 확대에 대해서 계속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설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공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미국에서 좀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시공을 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협력 카드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두산 전 회장이 네. 가지 않았나 아. 특사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관련돼서 또 다시 무풍지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일본 합의안에서 방위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GDP 5%까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4개년 계획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위 업종이 이번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방산 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일지도 말씀해 주시죠. 방산 네. 기업들은 이제 미국 말고 네. 다른 나라에 수출을 얼마나 했냐가 좀 그게 더 포인트를 중요해요? 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방산 쪽에서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하는 거는 사실 거의 힘들거든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외에 얼마나 많이 팔렸냐 이게 지금 방산 섹터에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MRO랑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는 제한적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방비 증액 그리고 미국 외 국가들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했냐 이러한 성적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주가 상승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러면 이런 거는요. 그 미국이 지금 방위비에 대한 증액 요구를 우리나라한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의 압박이나 이런 게 협력 카드로 계속해서 방위비 이야기가 나와서 다른 나라에서도 방위비 증액을 또 선택을 한다면 그럼 국내 관련된 기업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 네.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잘 하면 좋은데 지금 미국이 관세 협상 카드 중에 방위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미국 거를 사라 이래 버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피해 보는 거잖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실적을 확인을 하고 나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뭐 워낙 좋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거라고 기대되는 거가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가성비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역시나 숫자로 좀 증명되는 모습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의 수출이 줄어들거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쇼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찍혀야 된다. 뭐 계약이라든가 실적이 직접적으로 나와야지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조선주들의 움직임은 좀 다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강력하게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국 조선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기대감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주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일단 핵심적인 거는요. 우리나라의 그 친환경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기술력 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관련 정책 중에 하나가 화석연료 개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천연가스라던가 석유 같은 것들을 시추를 해서 빨리 팔고 싶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LNG 선에 대한 수요 증가 이걸로 인한 이제 혜택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천연가스 수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조선 3사 이런 쪽은 지금 LNG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그 밑단에 있는 이제 조선 기자재 중에 본행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선 3사가요. 조금 그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렇다면 3사 중에서 미국과 연관돼서 제일 볼만한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고부가가치 선박과 관련된 기술력이 좋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컨테이너 선박에 좀 집중하는 네. 모습이라서 이게 지금 그동안 조정이 좀 많이 나온 이유가 아마 이쪽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LNG 선박 쪽 보시면은 하나오션이라던가 오히려 지금 뭐 네. 삼성중공업 보시고 그다음에 미포 같은 경우는 유조선이잖아요. 네, PC선이랑 맞아요. 네. 유조선이기 때문에 이제 VLCC 관련돼서는 현대미포는 아직도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 약간 조금 좀 소외됐어요. 왜냐하면 네. 아마 전략 자체를 컨테이너로 집중하면서 이렇게 된 거라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들 3사에 대해서 조금 산업별로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이 원전 SMR에 대해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미국과의 협력 수단으로 지금 우리가 협상 테이블을 올릴 만한 것 중에 원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웨스팅하우스가 전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나라에 맡기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전 관련주 중에서 가스터빈 매출이 나오는 두산에너빌리티랑 BHI 제외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좋은 시세에 나왔던 태웅 정도는 제외하고요. 지금 한전 붙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나 한전기술이라던가 한전 KPS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설계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돈을 벌거든요. 왜냐하면 애프터 서비스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이 SMR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공 쪽으로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니네가 우리나라 쪽에 시공을 얼마나 잘해줄 수 있어? 그럼 그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줄 거야?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옛날에 그 바라카 원전 시공했던 기업이 두 군데 있죠. 현대건설이랑 네. 삼성물산이죠. 그래서 이쪽은 과거에 원전에 시공에 참여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도 좋습니다만 워낙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기술력은 원자로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손색이 없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보면은 어제 미국 원전주도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 원전주들 크게 반응 없거든요.
그럼 이게 차별화 모습이 나온다라는 점은 어쨌든 다른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숨겨진, 그래서 네. 숨겨진. 그래서 지금 가스터빈과 관련된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는 버텨주는 건데 그럼 앞으로 이제 시공 쪽으로 집중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현대건설이랑 삼성물산 쪽이 더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라카 원전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원전 안에서도 설계 쪽은 아무래도 미국 측에 전담하기 때문에 부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관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일본이 결국엔 15%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15% 이하로 됐을 때 그리고 15%로 타결이 됐을 때 그 이상이 됐을 때 좀 나누어서 시나리오를 좀 네. 보고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15% 이하는 지금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네. 시장에서는 네. 15% 미만, 뭐 10%대는 기대를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10%대로 합의를 했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 코스피 한 3,500까지는 단숨에 올라가지 않을까. 3,500 이요? 네. 네. 3,300 뚫고 가는 거는 거의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 가능성이 좀 네, 많이 낮은 상황이고. 희박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경우의 수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대로 이제 일본과 비슷하게 합의를 할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관세로 피해를 봤던 섹터군을 대표적으로 자동차죠. 이쪽에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지금 철강, 알루미늄 이거는 아무래도 따로 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지금 품목관세로 처음에 피해를 봤던 자동차 섹터가 받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지금 20% 이상으로 합의가 된다. 이거 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 3천선까지도 밀릴 가능성도 그 밑으로도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자동차 실적이 증명을 해줬거든요. 아, 맞습니다. 관세 피해가 기업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실적으로 증명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20% 이상으로 합의가 되면은 분명히 이러한 현대차라던가 기아의 실적을 보고 이거에 대한 뭐 차익 매물 그리고 매도 물량들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실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아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매출액이 지금 29조 3천억 원인데 7% 증가했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24% 감소했거든요. 그럼 네. 미국향의 매출이 감소해서 위축돼서라고 지금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많이 팔았는데 네. 마진이 줄었다라는 많이 준 거잖아요. 거죠. 그럼 네. 영업이익률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관세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보통 매출이 늘어나면 보통 영업이익이 보통 따라가거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현대랑 기아에서 어떤 투자를 하거나 뭘 해가지고 돈을 많이 썼냐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저렇게 줄었다. 그럼 품목관세 4월부터 부과된 게 고스란히 타격을 받았다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이제 치명적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일본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2.5% 관세가 있었어요. 네. 미국 수출할 때.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FTA 때문에 관세가 없었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일본이 그 상호관세 합의하면서 결국에는 12.5%가 더해지면서 15%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 대한 점유율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도요타라던가 닛산이라던가 지금 뭐 괌이라던가 뭐 미국 여행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 가면 죄다 일본 차예요. 좀 안타까운 맞아요. 현실입니다만 네. 죄다 일본 차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그 일본의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일단 가격 경쟁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관세가 만약에 지금 과거에 기존에는 우리나라 0%, 일본 2.5%인데도 그쵸. 불구하고 일본이 점유율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우리나라 관세 합의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 관세가 벌어진 거를 커버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일본 차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낮아져야지 자동차가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리게 되는데 사실 네. 미국 수출의 3위 안에 드는 게 바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본보다 낮아져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실적 기간이다 보니까 LG전자도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지난 대비 한 46%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가전 부분 20일까지 수출 보면요. 전년 대비 한 20% 감소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런 수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3분기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나 뭐 관세로 인한 투자 위축 뭐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수요가 네, 줄어들었다. 많이 줄어들었다. 아직 네. 뭐 이게 사실 반도체는 지금 정확하게 품목관세가 나온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 관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도 관세를 앞두고 사람들의 구매 심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네.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비용 지출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라는 건요. 어디다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유추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 관세를 앞두고 심리적인 부분들이 수요 위축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뭔가 LG전자는 비용을 얻다가 네. 썼다. 이런 것 때문에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접근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별로 좀 분석해봤고요. 산업별로 나눠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투자인들 잘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본부장님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일자리의 균형 스위치를 켜봅니다. 지금 노동시장의 스위치는 오프. 기계는 쉬지 않고 일하고 AI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결정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 일은 넘치는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이 아이러니. 지금 우리는 자동화 사회라는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동화 사회의 현실을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의 확장. 단순 반복 업무는 이미 대부분 자동화됐습니다. 물류 창고의 로봇, 무인 점포, 자동 주문 시스템까지. 심지어 고객 응대나 번역처럼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 같던 일까지 이젠 AI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기계의 확장은 일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닌 일의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일자리 격차. 누군가는 기술을 다루고 누군가는 기술에 밀려납니다. 자동화 시대의 격차는 단순한 고용 유무가 아닙니다.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는 더 늘어나고 반복 업무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드는 중인데요. 일자리는 이분화되고 그 사이의 중간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교육의 스위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수록 새로운 역량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문해력, 데이터 해석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평생 직장보다 평생 학습이 더 현실적인 시대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교육과 전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현실의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계는 일의 방식을 바꾸고 기술은 일자리의 격차를 키우며 재교육은 미래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의 균형 스위치는 오프. 누군가는 속도를 따라잡지만 누군가는 시작선에도 설 수 없는 시대. 자동화 사회의 전환점,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전 세계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시도에 나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주 4일 근무제, 이건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생존 전략일까요? 근로시간 단축의 진짜 속내를 3분 내로 정리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금요일의 오후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바인더 통해서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관세 관련 이슈를 짚고 가야겠습니다. 어제 2+2 협의는 연기가 됐지만 상무장관과의 협의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달러 1천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대 기업에 가용할 수 있는 규모를 모두 합치면 1천억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두고 또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이 일본처럼 관세 인하를 위해서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에 4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펀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일본에게도 요구했던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1,000억 달러 대비해서는 괴리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X에 올린 사진이 또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테이블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400 billion dollars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또 10으로 좀 지우고 500 billion dollars라고 또 수정을 해놓은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애초에 4천억 달러를 요구했던 거에서 또 협상 막판에 또 압박을 하면서 1,500억 달러를 즉석에서 더 받아낸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시 사업가적인 기질로 막판 협상에 이렇게 또 스포트를 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좀 협상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협상 카드로 꺼낼 수 있는 부분들 조선, 원전, 방산 쪽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이 쏠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오늘 시세 크게 내주고 있습니다. 한화엔진이 10%대 급등세 포착되고 있고요. 인화전공 역시 9%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도 6%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61,800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에 참석을 합니다. 취임 후 첫 부산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역 발전을 주요 주제로 두고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광주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 달 초에 대전에 또 갔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 18일에 부산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폭우로 인해서 오늘로 연기가 된 거죠. 부산에서 주요 의제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부산의 해양 경제 발전 핵심 축으로 꼽히는 부분이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북한 항로의 시대 개척 준비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H&M 등 해운 물류기업의 이전,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이전 이슈까지 이 자리에서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자유롭게 토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분위기 함께 보시죠. 현대글로비스와 흥하해운 같은 이 물류주, 흥하해운같이 해운주까지도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가 4%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H&M 같은 경우는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동반과 한솔로지스틱스 강보합권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네, 다시금 스테이블 코인주가 재차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마는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움직이는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정식 발효됐다라는 점, 이제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제 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골드만삭스 측에서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대량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매수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카카오페이도 탄력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일에 여의도에서 관련해서 또 협의회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현재 부처의 주요 인물들과 함께 TF를 꾸렸다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께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이 자리에서 내놨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께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정말 발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오늘 관련주 시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미티오는 현재 상한가까지 또 올라갔대요. 6,130원 선 지나가서 상한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더진의 경우에는 15%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다날도 10% 이상 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페이와 쿠폰도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 64,000원 선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실적 시즌이 한창입니다. 어제 KB금융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 다시 쓰기도 했는데 KB금융을 필두로 증권사들의 실적이 속속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사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두 자릿수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들을 좀 보자면 일단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그래서 거래대금이 급증했다라는 점, 증권사들의 실적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유자산의 평가이익도 함께 확대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브로커리지와 운용 부문의 회복세, IB 부문의 안정적인 수익 기여까지 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역시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KB금융그룹이 2분기 실적 랠리의 서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5대 주요 증권사의 2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이 약 1조 3,500억 원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꾸준한 증가세 보이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흐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신한지주가 3%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71,800원으로 금융주 안에서 시세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도 동반 강세 흐름입니다. 이 밖에 한국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 보셨고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특징주들 좀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에 눈길을 주고 계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HD 현대마린솔루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4,677억으로 반기 기준에서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영업이익 역시 830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 16.9%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중공업의 조선 엔진과 전자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둘 다 진행이 되면서 선박 부품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들어서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좀 강한 상승을 해주면서 MSCI 편입 기대감도 좀 함께 동반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AM 부분의 벌크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 특징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오늘 상당히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8%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1,160억으로 분기 적자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실적의 흑자 기대감이 좀 놓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투자도 발표를 한 상황 속에서 OLED 패널 공급 확대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거래량과 동반해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오늘 특징주로서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까지 특징적인 부분들 잡아봤습니다. 이번엔 종가 베팅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가로 베팅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HJ중공업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3번 이상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역시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와 MRO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축을 하면서 미국 시장 내의 MRO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진출을 좀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의 협상이 좀 불발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재차 한번 미국 함정에 대한 협상과 그리고 알래스카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HJ중공업은 오히려 좀 수혜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외국인의 강한 매수 이후에 좀 매도 전환은 했습니다만 기관들은 여전히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돌파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여전히 좀 관심권에 두시면서 좀 전략을 세워나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J중공업에 대한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오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LNF와 같은 2차 전지주는 테슬라의 하락과 함께 하락 전환했고요. 카카오페이, 골드만삭스의 투자 소식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같은 금융주들 호실적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어떤 종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엔진, 조선주 안에서 또 엔진주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조선주들이 좀 약간 재미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앞에 HD, 현대자 들어가 있는 조선주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나 아니면 삼성중공업들은 오늘 일단 상승 쪽에서 좀 약간 제외가 되는 느낌인데 조선주 안에서 오늘 특히 엔진 쪽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장돼 있는 엔진 관련 기업이 이제 뒤에 엔진자 들어있는 것만 봤을 땐 세 개인데 세 종목 모두 좋죠. 그 중에서 이제 한화 엔진이 가장 조금 돋보이는 주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HD 이제 현대 마린 엔진이랑 더불어서 연중 신고가, 마린 엔진은 사상 최고가고 한화 엔진은 사상 최고가라고 하긴 좀 안 되고 최근 몇 년 동안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반 우리가 이제 배를 만드는 조선주들과 그다음에 엔진을 만드는 이 엔진 기업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사실 중국 그다음에 가까웠게는 일본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배들이 너무 많이 발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엔진 기업들이 중국이나 인도 앞으로 인도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실 특별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수주를 굉장히 쉽게 따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엔진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이 이제 일반 배를 만드는 조선사들보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중론인데 2분기 일단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분기 매출이 3,877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38억 원. 이게 이제 증가된 걸로 보면은 매출이 이제 30% 정도 조금 더 좋아졌는데 영업이익은 80%가 좋아졌어요. 한마디로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어떤 영업 환경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한화 엔진인데. 분기당 한 30대에서 33대 정도 엔진을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지난 분기에서 2월 된 엔진 4대까지 2분기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조금 시장이 예상을 하는 컨센서스 대비보다 좋아졌다. 이게 이제 시장의 분석이고 그 느낌이 주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실적이 이제 일반 조선사들보다 엔진사들이 왜 더 좋을 수밖에 없나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그 한화 엔진만 봤을 때는 23년도에 이제 수주를 한 엔진들이 26년도, 25년도 말서부터 이제 납품을 하게 될 텐데 23년도에 그 수주한 엔진들이 굉장히 좀 고부가가치 엔진들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듀얼 퓨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디젤이랑 LNG 같이 쓰는 지금도 이런 이제 고부가가치 엔진들이 매출에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23년도에 수주한 엔진들은 25년도 말, 26년도에 이제 실적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 상당히 좀 합리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엔진 기업들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수주를 하는 건 그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 자체 엔진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중국 전체 조선사들이 만드는 배의 수량을 따라가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고부가 가치 듀얼 퓨얼 연료를 쓰는 엔진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기술력이 중국을 압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좋은 모멘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인도가 지금 연 1000대 정도 만들 수 있는 선사들을 지금 선단을 꾸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이 엔진에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 배를 만드는 조선사가 아니라 선단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1000대 정도 규모로. 그럼 앞으로 발주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꾸준히 한마디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차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흐름 한번 보시면 사실 한화 엔진도 마찬가지고 여타 엔진 기업들이 조선사들보다 사실 이익단이
크지는 않지만 늘어나는 어떤 이 속도는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사실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못 오른 편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한화엔진 일단 엔진 3개 기업이 이제 상장된 3개 기업 중에는 가장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안에서 특히나 엔진 관련주들 흐름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슈와 함께 흐름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10%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흑자 전환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LG 디스플레이 이제 뭐 실적 나왔을 때는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의외의 흐름이긴 한데 하반기에 실적이 이제 전환이 될 것이다. 사실 LG 디스플레이 리포트를 보면은 이 단어가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분기는 영업 당연히 손실이죠. 이제 영업 손실이 1,160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이제 24년도 2분기에는 이제 937억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폭이 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매출은 5조 5,870억으로 16% 감소를 했다.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이 리포트들이나 기사를 보면은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강조를 하냐면 삼각전 영업이익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에비타라고 하죠. EV 에비타는 이제 기업 가치에서 이 삼각전 영업이익을 나눈 게 이제 EV 에비타고, 에비타는 이제 번 돈에서 뭐 이자, 그다음에 뭐 세금, 뭐 이런 것들을 나가기 전에 이제 그것을 이제 에비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1조 539억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이제 번 돈은 매출이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은 1조 539억인데 거기서 이자랑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니까 적자를 봤다 이 소리죠. 지금 LG 디스플레이 부채가 24조 원입니다. 24조 원. 근데 시가총액은 5조 원이에요. 일단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뭐 금융 비용이 사실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흑자 전환하기 힘든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일단 당기 순이익은 8,900억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매각 금액이죠. 이제 중국 광저우 LCD 공장 이제 중국에 매각을 하면서 이제 TCL, 요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TCL 이제 자회사죠. 차이나스타 보통 CSOT라고 얘기를 하는 매각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당기 순이익은 8,900억을 기록을 했다.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크게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이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LCD는 사실 지금 OLED라고 시장에서 팔고 있는 TV가 이제 LCD죠. 그건 사실 중국 기업들한테 지금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으로도 뭐 다 쫓아왔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도 있는데, 네.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OLED 매출 비중이 늘었다는 게 좀 가장 긍정적이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OLED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근데 OLED 매출 비중, 전체 매출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해서 차츰 늘어나고 있어서 한 56% 정도 차지를 했다라고 해요. 바로 이 부분이 좀 가장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뭐 모바일, 그다음에 뭐 IT, 뭐 이런 노트북이나 탭,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TV 시장에서 좀 약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TV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이나 LG나 모두 최상위권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캐파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높아진 지 한참 됐죠. 이 부분들은 이제 OLED를 어떤 돌파구를 만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랑 수급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정말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급락한 이후서부터는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도 물량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최고가가 52,000원까지 찍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10,000원 살짝 넘는데 여기 급락했던 구간 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디스플레이 기업 중에 하나인데 5만 원이 넘었던 기업이, 그것도 앞에 LG가 달려 있는데 7,000원까지 떨어졌었다. 사실
실적을 보면 부채 늘어나는 거 이런 걸 보면 사실 이해는 가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좀 OLED 쪽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중국의 LCD 기술이 밀린 것을 좀 약간 타산 지석으로 삼아서 좀 기술적인 우위로 좀 실적도 좀 많이 좋아지고 고생하고 계신 주주분들도 좀 주가가 올라가서 좀 약간 한시름 놓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OLED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앞으로의 흐름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해 주신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포착주 어떤 종목 선택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뭐 조선주, 기자재 다 괜찮아서 일단 모든 리포트를 보더라도 조선주 중에서 가장 좀 싼 기업이라고 표현되는 종목이 있어요. 네, 세진중공 한번 좀 세진중공업. 네, 네. 포착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중공업 이제 뭐 배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죠. 뭐 배의 일부분을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가 보통 큰 배들을 보면 뒤쪽에 이렇게 건물 같은 게 서 있죠. 그거 만드는 기업이죠. 그다음에 LPG 이제 탱크도 만들긴 합니다. 일단 그 데크하우스라고 하는데 어느 조선사들의 데크하우스를 일단 전담 마크를 하는지 좀 살펴보면 앞에 HD, 현대가 들어간 조선사들은 다 이 세진중공업이 큰 배들의 뒤에 이제 건물처럼 서 있는 데크하우스를 다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LPG 탱크도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1분기 실적이 사실 이런 걸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전년 대비해서 300% 넘는 성장을 보여줬고 그게 이제 2분기에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세진중공업이 상당히 시장에서 저평가라고 하는 이유가 딱히 뭐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이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일단 작년서부터 계속 좀 증설을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LNG선이 있고 LPG선이 있는데 지금은 LPG선 중심이지만 앞으로 조금 더 비싼 LNG선으로 이제 매출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 LPG 탱크가 일단은 뭐 증설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20척이지만 앞으로 내후년까지 40척까지 이제 지금은 사실 더 이상 수주를 하고 싶어도 이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수주를 못하는 상황이라 이제 캐파를 늘려서 더 큰 수주를 하겠다. 이게 이제 세진중공업의 전략인 것 같고. 네. 27년도까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주량만 보더라도 27년도까지 뭐 굉장히 차고 넘치는 수주 잔고를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로만 봤을 때는 사실 뭔가를 만들고 라이벌 있는 기업들을 제조업에서 라이벌 기업들이 있는 기업들이 영업이익 10% 넘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세진중공업은 영업이익률이 조선기자재, 조선사들 다 합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거의 탑클래스라 보시면 돼요. 거의 11%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업은 A랑 B랑 기업이 있는데 똑같은 실적이랑 거의 비슷한 영업이익을 내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은 상황이 우리가 종종 이제 볼 수가 있는데 HD 현대 마린 엔진이랑 영업이랑 그 매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3분의 1토막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세진중공업을 같은 조선사 섹터 내에서 있는데 뭐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 뭐 그쪽은 엔진이긴 합니다만은 마린 엔진은 지금 2조 원이 넘고 똑같은 영업이익 매출인데 세진중공업은 지금의 6천억대밖에 안 가느냐. 요게 이제 세진중공업이 가장 좀 뭐 시장에서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사실 산 것 같은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고 계속적으로 팔았던 기관은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너무 좀 약간 우리가 보통 한국 조선해양 보면은 이런 흐름이 아니죠.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통 부침이 좀 약간 심하죠. 올라갈 때는 좀 타이트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굉장히 급락을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일단 정리를 좀 하자라고 하면 딱 이것 때문에 좋다, 뭐 올라가야 된다 이것보다는 싸도 너무 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이유만으로도 세진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볼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가격이 11,830원이네요. 11,800원 전혀 무리 없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았어요. 한 1,5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오늘의 포착주였습니다. 목표가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피어그룹 대비 확실하게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다음 주면 발의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은행권과 카드사들도 상표권을 출원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영향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 미투온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더즌의 경우에는 14%대 강세, 다날과 카카오페이도 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쿠콘의 경우에는 4.5%대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구리 확인해 보면요. 칠레에서 구리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구리 관련주들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칠레 하면 구리 최대 공급 국가이기도 한데 최근에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구리 가격을 전망을 상향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관련 종목들도 흐름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창 같은 경우는 5.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고려아연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KBI 메탈 또 키스트론 2구 산업 같은 경우 오전장에서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세로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조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이터에서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관세 협상으로 이 조선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앞서 2+2 이 고위급 협상이 무산되면서 이 산업 장관 간의 80여 분의 통화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에서 미국 측에서는 4천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고요. 한국에서는 조선과 에너지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HD 현대 마린엔진 같은 경우 11%대 강세, 하나엔진도 강합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내놓으면서 영향받아가고 있고요. 1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화전공 9%대 강세, HD 현대미포도 3.7%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중공업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맥락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 플립 7 공식 출시일이 오늘입니다. 이를 맞이해서 폴더블 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 판매가 한 1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작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갤럭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오늘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세계 곳곳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 때만 보더라도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부품주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구원님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우선 사전 예약이 네. 흥행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네. 의미 있는 숫자였던 것 같고요. 네. 폴더블 스마트폰의 경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Z 플립 3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이제 흥행을 못했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지속되어 왔고요. 그래서 올해 국내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재고 축적에 있어서 예상보다 좀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래 폴더블 언팩 행사가 7월이고 그러면 이제 언팩 행사 전인 2분기가 폴더블 업체들 기준으로는 성수기인데 2분기의 물동량이 기대보다 많지 않았던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사전 예약이 흥행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만약 이어진다면 고객사 재고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서 3분기에는 추가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업사이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실제로 봤거든요. 체험하는 곳 가서 진짜 얇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저도 체험하고 왔고요. 네네. 구매하진 않았는데 네. 사전 예약 안 하셨어요? 저는 네. S25를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폴더블 폰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힌지, 그러니까 접히는 부분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주가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폴더블 폰 전체 시장 규모를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통 1000만 대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Z 플립 3가 흥행했을 당시에 해당 시점 전후 이제 출하량이 1000만 대를 한 번 넘었던 거고요. 실제로는 작년에 매우 부진했기 때문에 한 620만 대 수준에 그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업체들의 실적이 시장이 예전에 폴더블 시장이 개화했을 때 기대했던 것 대비 매우 부진했고요. 다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작년에 기저가 낮기 때문에 수요가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증가할 경우 실적 개선에 기울기는 오히려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또 이번 폴드 7의 시장 반응도 매우 좋고 또 연말에는 트리폴드 폰이라고 불리는 이제 3번 접는 스마트폰이 신규로 나올 거라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리폴드 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접히는 게 한 번 더 접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힌지가 더 많이 사용되는 건가요? 근데 힌지가 2개 들어가죠. 쉽게 생각하시면. 네네. 그러면은 한 대 판매가 될 때 힌지 업체들은 실적이 2배 늘어난다고 보면 될까요? 아마 2배 이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초기 모델인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서 AS나 이런 물량들이 더 많이 셋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라이폴드는 물량은 사실 올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네.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3번 접는 스마트폰까지 이제 나오는 시대인데 힌지 업체들 이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PI 필름이라던가 그리고 BH와 같은 FPCB 같은 거 만드는 주요 부품 회사들도 그러면은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됐을 때 시장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매출 구조라던가 실적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 이런 거 어떻게 보실까요? 뭐 PI 첨단 소재나 BH 같은 네. 경우 두 회사 모두 이제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네. PI 첨단 소재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방열 시트, FPCB용, 첨단 산업용 이렇게 3가지의 제품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FPCB용 제품 중에서 초국박 필름이라는 새로운 네. 소재가 아이폰 에어 모델로 신규로 공급하는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즉 스마트폰 슬림화 과정에서 필수로 쓰이는 소재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필름이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존 필름들 대비 ASP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아까 아나운서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번 폴더블의 핵심이 또 슬림하거든요. 그래서 이 폴더블의 슬림화의 중심에도 이 초급박 필름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고 향후 점진적인 사용량 확대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BH 또한 많은 분들이 애플의 대표적인 부품주로 알고 계시고 1분기도 좀 안 좋았고 2분기까지도 저희는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 외적인 변수로 BH가 IT OLED, 즉 아이패드 OLED양 라인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했는데 해당 라인이 가동률이 아직까지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고정비 부담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원래 애플 관련주들이 하반기에 신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상반기가 굉장히 비수기예요. 다만 이제 BH 같은 경우는 하반기는 아이폰 17이 나오니까 이제 성수기 효과로 실적은 올라올 거고 내년부터는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폴더블이나 또 방금 말씀드린 IT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맥북 프로 OLED 같은 모델 확대를 통해서 실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PI 첨단 소재에서 초극박 필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필름의 얇기가 기존 필름보다 뭐 얼마만큼 얇은 거예요? 기존의 네. 스마트폰용 필름들은 뭐 10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는 5마이크로미터 쪽으로 내려가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4마이크로미터 위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거의 절반 얇아지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슬림화에 맞춰서 초극박 필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설명까지도 들어봤고요. 그 애플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아이폰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 앞으로 추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이폰 폴더블폰 이제 출시할 거다라는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연구원님께서 애플이 폴더블폰을 출시하게 된다면 시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파급력이나 이런 거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출시 시점은 네.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 말로 내년 저희도 말?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내년 말이 타이밍상 좀 적기가 아닐까 말씀드리고 있고 네. 파급력은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애플이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안 좋게 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또 사실 이 북타입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저 같은 좀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많이 쓴다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단점인데 제 생각에는 네, 좀 애플이 이 힙하게. 시장에 등장을 네. 하면 이런 북타입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이 또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 2천만 대가 좀 안 됩니다. 애플은 연간으로 2.3억 대, 그리고 하반기에 보통 신모델 내는데 4개 모델 기준으로 한 9천만 대 정도는 생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또 단일 모델 기준으로 출하를 많이 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델을 출시하면 또 폴더블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주로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파이넴텍이나 좀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공급한다는 기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해당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여러 소재 부품 같이 공급하는 뭐 BH 정도 수혜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BH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사들 보니까요. 폴더블폰 FPCB 독점 가능성까지도 좀 기사에서 다루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량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게 독점까지는 지금 판단하기 굉장히 과하다. 어려운 문제일 네. 것 같은데 지금 BH가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의 점유율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급하게 되면 지금 아이폰 하는 것처럼 점유율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술력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랑 오랜 기간 동안 아이폰용 FPCB를 해왔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삼성 폴더블 쪽 FPCB도 BH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력이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공급망에 들어가면 BH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는 드리고 있고요. 다만 애플의 스탠스가 항상 보통 이런 모델을 출시할 때는 최소 듀얼 벤더를 데리고 가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변수는 조금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애플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단독보다는 좀 경쟁을 위해서 한 곳 이상을 좀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미국 브랜드 그리고 우리나라 거 얘기했는데 중국 쪽도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중국도 폴더블폰 만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얇다고 하더니 안 얇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던데. 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우선 어쨌든 그 얇은 북타입 폴더블 스마트폰을 네. 먼저 출시하기 시작한 건 중국 세트 업체들이 맞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뭐 완성도가 꽤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그쪽 시장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네. 패널을 넣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업체들은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하고 있고 음. 나머지 업체들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랑 하고 있고 뭐그 정도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아이폰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면 네. 결국에는 그 삼성의 폴더블 폰에 있는 고객을 이제 뺏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가성비 측면에서는 저희가 중국에게는 또 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네. 네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그럼 오히려 MX 쪽을 좀 이끌었던 그 삼성전자 MX 쪽이 좀 실적을 많이 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하거든요. 네. 국내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시장 관점에서 네. 제 생각은 네.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네. 지금 원래는 많은 분들이 폴더블 시장을 플립 중심의 개화를 기대했었다가 네. 플립이 생각보다 흥행을 못하고 맞아요. 네. 올해부터 이제 폴드 중심으로 사고가 전환되는 과정인데 이 폴드 모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네. 좀 대중화에 악영향을 오히려? 끼치고 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플이 시장에 참여하면 이 폴드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네. 이 시장이 워낙 아직까지 작습니다. 아. 스마트폰 시장이 11에서 12억 대 정도 네. 시장인데 아직까지 2천만 대. 아마 북타입으로 하면 1,000만 대가 안 될 거라서 지금은 시장이 전체 시장이 커지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한테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면 부품 관련 기업들 역시나 실적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까요?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접근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추가 상승 여력, 시장이 확대된 만큼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저도 네. 계속 얘기 드리는 거지만 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는데 네. 주가적으로는 많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네. 뭐 투자 접근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시점 자체가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비해 실제 수혜 발생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애플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라는 점을 좋게 보시면 현 시점에서는 저희는 너무 뭐 공격적으로 이 주가 급등을 따라가기보다는 뭐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는 접근이 중장기적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섣부르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정실 매수를 해 나가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폴더블 부품주가 되게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연구원님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뭐 섹터라던가 최선호주가 있다면 네,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는 사실 최근에 이제 파이넴텍 주가가 제일 좋았는데 네.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폴더블 관련주 중에서는 파이넴텍이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 외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애플이 내년 출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확정적인 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넣는 거고 그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들어가는 업체들은 안전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당 측면에서 뭐 계속 얘기 드리는 거지만 뭐 BH 같은 친구들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오랜 업력, 오랜 코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뭐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의 종목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파이넴텍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 관계에 있는 BH까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론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애플 측에서 이렇게 폴더블 폰을 출시하고 시장을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산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미리 시장을 지금 선점하고 있는 삼성전자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폴더블폰 출시와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K넥실리스가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용 동박을 1조에서 3조 원 규모로 납품하기로 했다.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소송 이후 거래를 끊었던 양측이 5년 만에 협력에 나선 것이다. 동박은 2차 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SK는 말레이시아와 정읍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재협력은 미국 시장 공략이 핵심 배경이다.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맞춰 중국산 소재 배제를 요구하자 LG는 중국산 동박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SK 제품을 선택했다. 공식적인 만남 이후 LG는 가격만 맞으면 거래 재개 가능을 시사했고 SK는 최고 품질 동박을 싸게 공급하겠다며 화답했다. 납품 물량은 전기차 250만 500만 대 분량으로 LG의 미국 공장뿐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LG는 탈중국 공급망 전략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SK넥실리스는 적자 탈출의 기회를 잡았다. 배터리 업계는 이번 협력이 그룹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한미 2+2 통상경제장관급 협상이 돌연 취소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패키지 딜 협상 카드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GDP 대비 5% 국방비 요구에 맞춰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7.3% 국방 예산 증액 계획을 세운 상태다. 실제로 2029년 국방비는 최대 GDP의 3.3%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트럼프 임기 내 국방비 증액 통상 양보라는 빅딜을 시도하려는 셈이다. 특히 국내 민감 품목인 쌀, 소고기 등의 비관세 장벽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 EU와 달리 통상과 안보를 분리 협상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는 중이라 우리 정부의 제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박미중 미 측과 총론적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핵심 인사와의 대면은 무산됐다. 네, 금요일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증시도 이제 완전히 마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라스트 찬스 통해서 이번 주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최영지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수는 오늘도 양호해 보이지만 좀 체감 온도가 낮게 느껴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8월 1일 이제 관세 유예 기간 기한을 앞두고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관세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와 기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일단은 우려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와중에 이제 이번 주는 관세와 무관한 그래도 좀 영향을 좀 덜 받는 섹터 위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이 특히 이제 조방원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고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관세 우려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또 미국의 협력 요청도 일단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실적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상승이 나왔는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위주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2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런 물량이 조금 나오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관세 무풍지대에 속해 있던 방산 섹터도 이번 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큐오크로 실적이 좀 증액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섹터 내 실적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고 또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다시 한번 3분기 미국 장약 공장 투자 모멘텀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주가에 반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관세에 대한 이슈는 사실 국내 시장에 지금 여전히 강세장인 가운데 이 추세를 좀 전환하기에는 그리 큰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상방과 하방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다음 주 내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단 이런 관세 관련된 노이즈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특히 좀 유망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이제 원화 스테이플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발행 시장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도 오늘 강한 반등세가 나왔고요. 네. 네이버 같은 종목도 반등이 좀 나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관세 관련된 노이즈가 좀 줄어들면서 일단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일단 법안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주에 대한 관심 다음 주에도 계속 꾸준히 가져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정책이 나타나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주 전문가께서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보셨을까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인 만큼 전반적으로 좀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증시가 올라가려면은 아무래도 좀 주도하는 섹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이제 시장이 올라갔던 거는 기관과 외국인의 주도로 올라갔었는데 개인이 좀 주도를 하려면 역시나 명확하게 주도를 하는 섹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섹터 선별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밸류에이션 측면도 그렇고 계속해서 모멘텀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주시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2% 감소를 했는데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반등이 모멘텀일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실적 반등 시점보다는 오히려 테슬라는 지금 관점에서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니까 로보택시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움직였고 이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된다면은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 고에너지가 필요한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사실 지금 관점에서 전기차 업황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 매출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보택시라던가 자율주행 쪽에 투자를 더 확대를 해서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관점에서는 자율주행 모멘텀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국 관련해서 좀 넘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GDP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0.6%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관세 영향을 예상보다 받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반기에 수출이 예상외로 좋았어요. 특히 저는 자동차 관세부가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대미 쪽은 좀 감소를 했지만 자동차 전반적으로는 수출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세부가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좀 만들어 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관점에서 2분기 GDP가 이렇게 성장세를 보였다는 거는 하반기에는 이 구간을 딛고서 더 성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제 성장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매물을 쌓아오면서 단단하게 시장을 만들고 좀 질적인 성장에 따라서 시장 전체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있었어요. 뭐 SK랑 동맹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 3연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독일 법원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 신황달을 상대로 해서 특허 소송을 했었고 3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ESS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와 관련해서 소송을 했었던 거고 이게 ESS에 있어서 적용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ESS 기술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ESS 기술이 부각이 되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ESS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를 주도하면서 같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는 장세가 연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같이 좀 동반으로 상승하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그리고 그중에서 이 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몸집이 크기 때문에 이 모멘텀들도 우리가 함께 주시를 하면서 좀 전략을 쌓아 나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대장주 LG 엔솔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에 3,205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198포인트 지나가는 모습, 전일 대비 8포인트가량 올리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여전히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0.3%대 약세 감지되면서 806포인트 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1,500억 이상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개인이 4,000억 이상 내던지면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우위 확인됐고요. 반면 기관이 1,400억 이상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은 900억 가까이 담아가는 모습, 개인 역시 700억대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현재 구간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7월 25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상단이 막혀있는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오늘도 우리 시장 경계감이 짙었던 하루였기도 합니다. 다만 실적 장세에 지금 진입을 한 만큼 실적에 따라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반도체 두 종목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와 함께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4%, LRG 넥스원도 2%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조선주들도 흐름이 괜찮았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무려 5%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 삼성중공업은 2%가량 빠졌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효실적에도 불구하고 1%가량 하락했고요. 7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종가를 체결을 했고요. 원전 관련 기업들도 괜찮았고 KB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사들의 흐름도 오늘 호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상승 대부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이좋게 3%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바이오는 지금 최근의 흐름이 좋았던 만큼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완성차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소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알테오젠이 3%가량 빠진 채 마감을 했고요. 삼천당제약은 오늘도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2%가량의 오름세, 그리고 오늘 미용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바이오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보였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은 연일 반등합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4%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와 함께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반도체 투톱 약세와 함께 소부장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지금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분위기 전반적으로 알아봤고 그렇다면 지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0.18% 소폭의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196선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대형주들의 분위기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면 오늘 하락으로 돌아선 채 종가를 체결했고요. 0.3%가량 조정받으면서 810선도 내어주는 모습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명확한 방향성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외국인이 좀 강력하게 담아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1,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는데 연기금이 오랜만에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이 담아냈고요. 2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지수의 하단을 방어해 주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번 주 좀 주도적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매도의 폭이 좀
커지면서 오늘은 1,4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됐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기관은 매도를 선택하고 있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소화해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부터 5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 4종목이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0.15%가량 빠졌는데 시가보다는 그래도 회복을 해주려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호실적 발표 뒤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금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점에 대한 논란, 다시금 SK하이닉스 주가 발목 잡고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도 1% 이상 빠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6개 분기 만에 지금 호실적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 KB금융이요. 호실적 발표했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1% 이상 상승 마감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랫꼬리 달면서 회복한 채 반등 성공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좀 부진한 모습인데 기아가 오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매출은 최고치인데 영업이익은 20%가량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고 컨퍼런스 콜에서 역시나 미국의 관세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자사주 소각 매입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하단은 좀 방어해 주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부진한 움직임이었고요. 장 막판 저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오늘 3위까지 올라섰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열사 자체에서 바닥 딛고 반등하는 시그널 포착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연일 좀 좋은 분위기에 HLB도 오늘 0.9%가량 오르면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주가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면 파마리서치와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을 했고요. 삼천당제약 2%가량의 상승 보이면서 총 7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가량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는요. 혼조세가 펼쳐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상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은 외환시장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네, 오늘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97.37로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는데요. 원달러도 전일 종가보다 조금 상승해서 1,370원으로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장에서는 우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 대비 호조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 보였으나 ECB에서 이제 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하고 관세 협상 타결 뒤에 유럽 금리 인하가 멈출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 유로화가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는 상승폭을 반납했었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는 갑자기 그 연준을 방문해가지고 그 연준 청사 건설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살펴볼 목적이라고 방문해서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한 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사임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후임자 2-3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얘기하면서 압박하는 건 전과 동일했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건 오늘 아시아장에서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불확실성에 부각이 더 되고 31일 자정에 미국과 재협상이 예정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일 낙폭을 되돌리면서 1,379원까지 상승해서 1,378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세였으나 달러 환율은 특히 다른 통화들의 움직임이 적은 데 비해 특히 많이 움직였는데 비도퍼 호가 자체가 굉장히 얇은 상을 보이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관세에 대한 협상, 우리나라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 공존하는 가운데 다음 주도 FOMC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주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선 차주 미국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제 2번의 금리 인하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 그렇게 계속 예상을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향후 추세에 대한 언급을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은 건조하고 물가는 상승 조짐이어서 적극적인 금리 인하 프라이싱은 어렵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관세로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다음 주에 EU 결정이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타결될지도 거의 말일 31일 지나서야 알게 될 것이고 중국과의 협상 기한이 또 유예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얘기가 나올 것이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관세에 관련해서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 관세 협상 타결될지 1,350원 레인지 하단 정도까지 하락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역시나 FOMC 회의를 앞두고 파월과 트럼프가 팽팽한 신경 좀 벌일 것으로 보이고 관세 협상의 여부에 따라서 환율의 레인지가 좀 변경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거래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7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시장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역시 이제 관세 협상으로 인한 그 변동성을 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주간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변동성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이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음 주 주목해봐야 될 이제 섹터는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과 관련된 법안이 있는데 아리백 산업단지 특별법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력 충원 방식을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하려는 의지를 좀 담고 있는 법안인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전히 이 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력 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K 이터너웍스 같은 종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에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풍력 쪽에는 CS윈드 정도가 관심권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좀 급등이 나왔지만 원화스테이블 관련된 발행에 대한 법안도 또 9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안 발의가 오늘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8월이면 그래서 이런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발행과 관련된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 정도가 발행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I 업체인 LG CNS라든지 삼성 SDS 같은 종목도 원화스테이블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결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스테이블 관련된 이제 다날이라는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NHN, KCP 같은 종목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사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에 대한 일단은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서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 관련주들 좀 집중해서 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법안 발의와 함께 어떤 종목들이 수혜 받을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큼지막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와줄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이 대기 심리에 따라서 좀 경계심이 확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측에서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8월 1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는 만큼 7월 달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세 부과 이후에 좀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나서 9월부터 좀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준이 만약에 트럼프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투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태세가 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특히 저는 여기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이 같이 올라갔었는데 우리나라도 협상이 잘 진전이 된다면은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실 수익성에 있어서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 LNG와 관련된 것들을 좀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이슈를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1일에 대한조선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조선업종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상장 이후에 흥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돼서 이 수익금으로 또 다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좀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워낙 과열권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서 대한조선이 상장함에 따라서 조선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거 HK이노에 상장했을 당시에도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수급이 HK 이노엔 쪽으로 몰려가게 되면서 좀 주가가 조정받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한조선 상장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상장하는 대한조선에 관련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ST팜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어제 이제 2분기 영업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28억 정도가 나왔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대략 한 60억에서 70억 정도였기 때문에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도 일단 어제 세로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을 키워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하반기에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동사가 임상 중인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2회 이상 중간 결과가 8월이면 일단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학회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임상 발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상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이틀간 조정을 받은 현재가에서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에 대한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2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집중해 보고 계실까요? 네, 저도 제약바이오 쪽을 가지고 왔는데요. 안국약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긍정적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국약품 바이오 쪽도 굉장히 좋아 보여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순환기와 호흡기 치료용 개량 신약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올해 들어서 의약품 부문의 안정적인 성과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호흡기라던가 순환기와 관련된 치료제 부분이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에 페바로젯이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올해 전반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3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2,7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H&B 부문 쪽에서 고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수익성에 있어서 사업을 하려면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쪽 부문이 전년 대비 284%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확보를 한 만큼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기대해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려동물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국약품도 반려동물 사료 사업이라던가 홈뷰티 디바이스 이런 사업들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성 확보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관점에서 좀 매수 타점 잡아봐도 좋을 것 같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9,400원 구간대에 60선이 있는 만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6,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국약품 목표가 9,4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은 제약바이오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이 시간 정리해야겠네요. 과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일단 다음 주는 관세로 인한 변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 돌입할 것이다.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의 흐름에 집중해 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전략은 리스크 관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밸류에이션과 실적 그리고 경제 상황, 이 리스크에 대한 측면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다음 주에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날씨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